여러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거나 세금을 매기는 거 되게 흔한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정책들이 가끔은 원래 의도랑은 완전히 다른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정책들 뒤에 도대체 어떤 효과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일으키는 예상치 못한 파장,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가격 상한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예, 바로 임대료 통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격 상한제, 이름 그대로예요. 정부가 딱 정해주는 거죠. 이 가격 이상으로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하고요. 임대료 통제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최고가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안 한다면요. 시장은 알아서 딱 맞는 균형점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과 내놓는 사람이 만족하는 지점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시장이라면 월세 $800에 300채가 거래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게 바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월세는 $500 이상 받지 마세요 하고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상한선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가 싸졌네 하면서 집 구하려는 사람은 400가구로 확 늘어나겠죠. 반면에 집주인들은 아니 이거 팔아서 남는 게 없잖아 하면서 집을 내놓지 않거나 줄여서 공급이 250채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여기서 엄청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심지어 집주인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세를 주는 그런 불공정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책이 돕고 싶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좋아요. 이번엔 완전히 반대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번엔 이 가격 이하로는 안 돼! 하고 최저선을 정하는 가격 하한제입니다.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예가 있죠? 바로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가격 하한제는 말 그대로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팔 수 없다고 법으로 막는 거예요. 이걸 노동시장에 적용하면 그게 바로 최저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력이라는 상품에 최소 가격표를 붙이는 셈입니다. 자,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10대 노동시장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시장에서는 시간당 $7 정도의 500명이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 임금보다 높은 시간당 $9.25를 최저임금으로 딱 정해버리면요. 시급이 올랐네? 하면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550명으로 늘어나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부담되니까 고용을 400명으로 줄여버리죠. 결국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이 초과 공급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실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서 찬반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건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인도적인 장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오히려 실업을 늘려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맞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미스터리로 넘어가 볼까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정부가 어떤 물건에 세금을 딱 붙이면 그 세금, 과연 진짜로 누가 내는 걸까요?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피자를 가지고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죠. 정부가 피자 한 판당 $1.50씩 세금을 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돈 과연 피자를 사는 사람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파는 사람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까요? 결과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부가 세금은 사는 사람이 내세요 하든 파는 사람이 내세요 하든 결과는 놀랍게도 완전히 똑같아요. 결국 소비자는 $11를 내게 되고 판매자는 세금 떼고 $9.50를 손에 쥐게 됩니다. 신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법으로 누구한테 세금을 내라고 정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 부담은 결국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사이좋게 나눠서 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나눠서 내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비율은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5대 5일까요? 아닐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탄력성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탄력성.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누가 이 거래에서 더 쉽게 발을 뺄 수 있나? 이걸 생각하면 돼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에이, 안 사! 하거나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안 팔아! 하고 쉽게 돌아설 수 있는 쪽이 더 탄력적인 겁니다. 바로 여기가 핵심이에요. 만약 사는 사람들이 난 이거 꼭 사야 돼 하는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어떨까요?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그럼 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반대로 파는 사람이 난 이거 말고는 팔 게 없어 하는 상황, 즉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파는 사람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정리하자면 거래에서 발을 빼기 더 어려운 쪽, 다시 말해 덜 탄력적인 쪽이 세금이라는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탄력성이라는 원리가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1990년에 미국 정부가 부자들한테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호화요트 같은 사치품에 세금을 매겼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한테 요트가 꼭 필요한 물건일까요? 아니죠. 비싸지면 그냥 안 사면 그만이에요. 즉, 수요가 아주 탄력적이었어요. 그런데 요트를 만드는 회사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갑자기 다른 배를 만들거나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죠.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예상대로 요트를 안 샀어요. 그러자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갔을까요? 바로 요트를 만들던 회사와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전부 떠넘겨진 겁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매겼는데 애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 거죠. 의도와는 완전히 딴판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어떤 정책이든 그 표면 아래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숨겨진 경제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앞으로 여러분이 뉴스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럼 이 정책 뒤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효과가 숨어 있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